지난주 수업 내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수업과 관련되는 내용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강의 소개 부분만 조금 하고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상상력의 키워드이긴 한데 상상력이 일종의 우리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하나의 핵심에 해당하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사례들 특히 상상력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발휘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발휘돼서 창의적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이끈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어떤 걸 얻고 싶냐면 그 밑에 나왔듯이 그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일종의 시사점을 얻는 거죠. 도대체 과학기술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상상력이라는 게 어떤 종류인가?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 연구가 이제 내가 예술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할 텐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뭐 과학자들도 예술가처럼 뭐 그림 그리고 시를 쓴다는 뜻인가? 이제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뭐 그래도 되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학 연구를 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과학기술 연구로 특히 요즘에 창의적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특히 탈추격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무언가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것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쫓아가거나 잡아채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그런 과학기술 연구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메타적인 어떤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과목은 최근에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융복합적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특히 과학기술이 약간 좀 낯선 친구들도 그 관련 내용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과학기술 내용을 물어보는 무슨 뭐 자연과학 상식 아니면 뭐 기술 상식 이런 과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로 필기시험이나 아니면 과제물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문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요구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한참 얘기했던 거는 여태까지 통계치를 보면 성적에 대한 통계치를, 성적 분포를 보면 인문사회계나 자연 이공계나 어느 쪽도 특별히 유리하지 않은 과목, 내가 사실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확신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가 A라는 어떤 그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A와 딱 연관되는 것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능력 차원에서는,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인이 되지 말고 그냥 잡다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고요. 당연히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문인이 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차원에서는 실제로 이런 융복합적인 사고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글로 써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저게 강의 보조 커뮤니티가 아니라 차세대 학습 포탈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차세대 학습 포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으면 상상력과 과학기술이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학습자료실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지난주 읽기 자료, 매주 읽기 자료가 2개씩 나갈 텐데 그 PDF 파일 형태로 그 읽기 자료하고 지난주 강의 이 강의 내용의 PDF 파일이 올라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수업 전에 읽기 자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한 자료의 PPT의 PDF 형태가 올라갈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가 굉장히 수업하기가 난처한 게 그 휴일이 여러 번 있죠. 휴일이 여러 번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학습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할 텐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그걸 따로 보강 날짜를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한 과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근데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는 기말 시험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 읽기 자료가 좀 처음이라서 좀 간단한 읽기 자료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수업 내용들에 해당되는데 이 내용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자료실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의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근데 지금은 이미 수강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냥 뭐 방법이 없네요. 이거는.
자, 결정을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지난주에 상상력이 우리가 특히 과학기술에서 사용되는 상상력은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력, 그러니까 자유롭게 틀을 깨고서 아주 다양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해서 있는데 그럼 뭐냐? 그런 얘기하면 할 수 있지만 뭐 상식하고 다르다. 근데 정확히 뭐냐 하는 구체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할 것은 과학기술 연구에서는 수렴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것과 발산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둘 다 필요한데 그 둘 다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내느냐에서 사실은 창의성이 나온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럼 물론 그게 내 주장일 뿐더러 사실 뭐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연구들을 오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연구를 했지만 실제로 이 분야 연구를 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보면 저렇게 요약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본질적 긴장이라고 할 텐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를 바래요. 이 그림에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코페르니쿠스 초상화예요. 코페르니쿠스 당시에 코페르니쿠스를 그린 초상화인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이 뭐냐면 흔히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상식적 견해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는 뭔가 이렇게 종교적 박해를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지구가 돈다는 것이 당시에 종교적 신념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책 출간을 끝끝내 미루다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미뤘다고 얘기되죠. 그리고 이제 뭔가 당시의 지배적인 견해였던 프텔레마우스 천문학에 대해서 저항을 한 사람, 그래서 일종의 고독한 저항적 지식인 뭐 이런 걸로 그려지죠.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 편견이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혁명가적인 사람들로 그려지고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뭐 이렇게 지금 막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코페르니쿠스 사후에 점점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8세기 계몽시기에 특히 널리 퍼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몽사상기에 대한 그 글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계몽시기의 철학자들 뭐 몽테뉴라든가 몽테뉴가 아니지 볼테르라든가 아니면 디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존 체제, 그러니까 타파해야 될 기존 기성체제 앙샹레짐의 핵심이 이제 가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뭔가 그 권위로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상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체제들의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영웅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 권위에 저항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실제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페르니쿠스라든가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할 이유로 편견인데 잘못된 특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소한 200년 이상 된 편견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아이러니인데 여러분 이런 것도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어떤 시기에 실제로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지고 그게 후손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널리 퍼져 나가게 되면 실제로 200~300년 동안 그게 지속되면 역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항상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걸 다 믿게 되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내가 일본에서 만난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 굉장히 갑갑함을 느낀 게 그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내내 우리가 흔히 왜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를 배워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다른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말도 잘 통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잘 따져난 친구들도 워낙 학교 다닐 때 내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 특히 일본 제국주의나 그 대동아 공영권 이런 얘기 나오면은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그 역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그 왜곡된 사실이 일단 상식이 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무섭죠. 우리 과학기술 연구에 관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수업 시간에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죠. 잘못 알고 있는 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머리가 굳어진다 하면은 나도 책에서 그렇게 읽었고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뭐 그게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근거가 있죠. 역사적 사실에 근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근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당시에 그려진 초상화인데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캐노니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캐노니쿠스, 아스트로노무스, 인컴패라빌리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인데 다른 단어들도 물론 그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고 있는데 캐노니쿠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요즘 의미로 캐노니칼, 영어의 캐노니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캐노니칼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물론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 관련된 건 하나는 교회적이라는 뜻이에요. 황당하죠? 아니 코페르니쿠스가 교회에 저항한 사람 아닌가? 교회의 권위에? 또 한 가지는 표준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전형적인, 표준적인. 코페르니쿠스는 혁명가인데 어떻게 전형적일 수가 있어요? 전형적 혁명가? 뭔가 혁명 무슨 같죠? 인컴패러빌리스는 요즘 영어로 incomparable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상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초상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당대의 평가가 이거는 실제로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 초상화에서 잘 드러나서 내가 이 초상화 가져왔는데 당대 유럽의 천문학자 이렇게 많지 않은데 당연히 모든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최고라고 생각됐어요. Incomparabilis Astronomus.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의 최고겠어요? 당연히 자신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통해서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기존 천문학의 최고였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최고인 분야를 자기가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야 프톨레마이스 천문학에 대해서는 코페르니쿠스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인컴패러빌리스 했던 천문학을 자기가 극복을 한 거예요. 게다가 그 천문학을 하는 방식이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캐노니쿠스 굉장히 표준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잘했어요. 교회적은 어떤 거랑 관련되냐면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과학자나 기술자가 기술자는 좀 달라요. 내가 지난주에 기술자와 공학자 차이 얘기했죠. 과학자나 공학자가 과학기술 연구를 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19세기 중반부터예요. 기껏 해야 한 150년 됐어요. 그전에도 물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그러니까 요즘에 왜 우리 연구소 취직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잡아야 150년 됐어요. 그럼 그전에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연히 어땠겠어요? 본인이 부자거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다룰 티코브라이처럼 본인이 엄청 부자거나 아니면 누군가 후원을 해줘야 되죠.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다른 직업을 갖거나 코페르니쿠스 세 번째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직업이 뭐냐면 천문학자는 직업이 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천문학자는 엄청 유명했어요. 전 유럽에. 코페르니쿠스의 직업은 지금 이제 폴란드 북쪽 지역에 있는 바르미아라는 지역에 전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무슨 땅을 나눠주고 땅에 대한 소장료를 걷고 그런 거 갖다 참사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바르미아 지역의 참사위원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어요. 교회.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를 마치 교회에 반대하는 인물이나 저항하는 인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실제로 코페르니쿠스의 동료 참사위원들 그중에서는 대주교된 친구들도 여럿 있었는데 다 코페르니쿠스처럼 책 출간하라고 권유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성서 이유를 대면서 그것 좀 못마땅하다는 특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신교를 창시한 마르틴 루터가 아주 코페르니쿠스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있었죠 당연히. 왜 없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혹은 종교 전체가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 거 종교가 한쪽에 있고 과학이 이쪽에 있고 이런 생각은 사실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할 건 그럼 왜 주변에 교회 친구들도 다 부추기고 그 다음에 그 동료 이것도 또 알아두면 좋은데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그 천고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간하기 전에도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핵심은 당시 유럽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그 요약본을 출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이미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예를 들어서 달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실용적인 목적에 유용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내가 최근에 그 경향신문에 쓴 코페르니쿠스는 혁명적이었는가 하는 글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책 출간을 미뤘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여건들이 괜찮은데 다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바르미아에서 위대한 천문학자가 나왔다 하는 그런 어떤 명성을 위해서 주변 친구들도 다 권유하고 교회 친구들도 근데 왜 안 했을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접근을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 읽을 거리는 내가 두 개로 제안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냥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읽고요. 다른 주제에 대한 두 개 읽을 거리를 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토마스 쿤 오늘 얘기를 할 텐데 토마스 쿤의 과학철학을 짧게 소개하는 글, 여러분 대부분 과기철 들었을 텐데 과기철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바 소벨이라는 사람이 태양계가 2배로 넓어지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천왕성하고 해왕성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를 보겠어요. 자, 지난주 강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지난주 이런 걸 했습니다. 지난주 안 오신 분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우리 추석 연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지금 뭐 적어도 좋고 어차피 내가 PDF로 올릴 테니까 우리가 과학 연구의 실상을 보여주는 두 편의 동영상 자료를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Naturally Obsessed라는 동영상 자료고 또 다른 하나는 과학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동영상 자료예요. Naturally Obsessed는 그 PBS 미국의 PBS하고 영국의 BBC가 공동으로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여러 다른 그 선생님들과 같이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둘 다 이제 과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거를 우리 한양대학교 웹하드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조심할 게 게스트 디스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들어갈 때 여러분 아이디로 들어가지 말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 구분을 외부 사용자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게스트 디스크에 들어가는데 그 밑에 상상력과 과학기술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밑에 그 Naturally Obsessed 그 동영상 자료와 그 다음에 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로 산다는 것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얼마쯤 됐죠? 김원 교수님? 한 3,000회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학자로 산다는 것을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보라고 하면 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기말 시험에 이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보지 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해 가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이제 두 개의 Naturally Obsessed하고 과학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 포스터인데 Naturally Obsessed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생화학 연구 교실 하나 잡아가지고 3년 가까이 촬영을 한 거예요. 물론 3년 촬영한 걸 다 편집을 했지만 그래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석사과정, 박사과정들 주로 박사과정들이 어떻게 연구 주제를 잡고 어떤 방식으로 도전을 직면하고 어떤 방식으로 커리어를 펼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지도교수하고 관계를 갖고 뭐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걸 굉장히 진솔하게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실험실에 다니는 그 4학년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과학기술 공부 이공계생조차도 과학기술 공부를 하고 있지 과학기술 연구를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분자유전학 연구실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근데 예산 규모가 한 20분의 1 촬영 기간은 30분의 1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면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면은 좀 이렇게 소박하다는 느낌이 좋게 얘기해서 들 텐데 어쨌든 저것도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특히 오늘 수업과 추석이 끝난 다음 주 수업이 이 과학 연구의 실상과 굉장히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쿤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에 대해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 사실은 우리 철학과의 수업 시간에 같은 경우는 뭐 서너 주차 수업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러기 힘들고요. 아까 내가 제시한 상상력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토마스 쿤이 흔히 이제 과학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로 실제로 토마스 쿤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서 볼 수 있지 물리학 박사,
그러니까 실제로 토마스 쿤은 물리학자로 교육받았고 물리학자로 연구를 하고 실제로 꽤 잘했어요. 꽤 잘해가지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물리학자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무슨 관심을 가졌냐면 이런 식의 이제 토마스 쿤 스스로의 말인데 회거담에서 토마스 쿤이 박사학위 논문을 금속이 왜 전기를 통하는지를 설명하는 금속 이론으로 썼는데 요즘에 밴드 스요리라고 하는 거 일종의 원조예요. 근데 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리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전자니 뭐 구속된 전자니 이런 전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지고서 금속이 왜 전기를 통하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관심이 있지만 그게 이제 자기 박사학위 때 했던 연구죠.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전자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설명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도대체 과학적으로 무엇을 이해하거나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 철학적인 질문이죠. 메타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그리고 그 설명들을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 역사적이거나 철학적인 질문일 텐데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천히 물리학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시에는 이제 좋은 제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처럼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펠로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하버드 펠로우를 몇 년 했는데 그동안 스스로 독학을 해서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독학을 해서 과학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과학사 논문들을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철학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토마스 쿤은 요즘 유행하는 의미에서 그 단어를 너무 남용돼 가지고 이렇게 쓰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적 지식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과학의 연구 자체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본 상태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수업에 정확히 맞는 사람이죠. 그것에 기반해서 과학기술 연구가 무엇이냐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인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 토마스 쿤 이론의 핵심은 과학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걸 정상과학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건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뭐 이런 식의 평가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쿤의 의미에서 정상과학. 그게 좋은 과학이다 혹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과학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쿤이 뭐였어요? 과학자였죠. 과학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상 분포는 무슨 뜻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어떤 그 트라이얼 그러니까 그 무작위로 어떤 시험들을 했을 때 그것들이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면 그것들이 이룰 수 있는 분포가 정상 분포죠. 그러니까 가장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분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실제 과학 연구가 만약에 우리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해왔다.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과학 연구 기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 분포에서 되게 꽁지 양쪽 꽁지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시기 있죠. 그 시기 동안은 쿤이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해왔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상과학이라는 말은 바람직한 과학이거나 아니면 뭐 표준적인 과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시기를 많이 차지하는 노멀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연구라는 거죠. 그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연구의 핵심은 특정한 패러다임이나 이론 틀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연력학, 유체역학 자체의 의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력학 제2법칙이 틀렸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일단 그런 연력학의 기본적인 법칙들이나 유체역학의 법칙들은 맞다고 가정하고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계공학자들의 연구 주제는 아니야. 그거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의 거고 기계공학자들한테는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은 일단 맞다고 상정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 그걸 그 쿤은 퍼즐이라고 했죠. 그 문제들을 풀 것인가 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게 이제 모범 사례의 개념이에요. 패러다임에서 모범 사례. 어떻게 푸냐면 통상 이공계생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인문사회계에서 잘 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어떻게 문제가 푸냐면 대충 얘기하면 이래요. 일단 먼저 대충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미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그 관련 학계에서 합의가 된 문제풀이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참고서 뭐로 공부했는지 만약에 정석 같은 걸 봤으면 정석에 나오는 예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혹은 여러분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예제예요. 아, 이런 문제는 뭐 정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다. 아,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표준적인 해답이 나와 있죠. 그게 exemplar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퍼즐을 설빙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 안 하면 안 푼 거죠. 잘못 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융복합 연구가 힘드냐면 여러분들이 학문 공부를 할 때, 어떤 특정 학문에서 공부를 할 때 저걸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이그젬플라를 공부한다. 근데 이그젬플라는 당연히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여러 군데 가서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저 인류학적 경험을 좀 해보라고. 그 이유가 저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은 느낌이, 솔직하게 느낌을 말하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거 가지고 난리를 치지? 뭐예요? 어떤 것이 풀만한 문제인가 자체가 다르게 규정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게 풀렸다고 하지? 저게 답이라고 하지? 그것도 역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학문마다 이그젬플라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세팅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떨 때 답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저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대표적인 이그젬플라인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은 되게 익숙한데, 그러니까 대충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상정하는 상황은 뭐예요? 만약에 어떤 물리계가, 어떤 대상계가 평형 상태에서 약간 뭔가 디스터번스, 뭔가 이렇게 거기에다가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그 교란을 줬을 때 그게 어떻게 그 평형 상태 주변에서 이동할까를 모형화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저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약간 건드렸다든가 약간 디스터번스가 있으면 일단 하모닉 오실레이터부터 써보죠. 그러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런 식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혹은 연구 과정에서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자로, 과학 연구자로 크는 과정은 사실은 이그젬플라를, 모범 사례를 내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하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 예제가 있으면 항상 뒤에 뭐가 나오죠? 연습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죠? 첫째, 풀어야죠. 되게 숙제를 내죠. 그렇죠?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연습 문제는 답이 있겠죠. 내가 못 풀어도 답이 있겠죠. 아니면 문제가 잘못된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상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뉴얼도 돌아다니니까 솔루션이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범 사례를 잘 학습한 다음에, 연습 문제하고 모범 사례 관계는 뭐죠? 되게 좀 더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예제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좋아진 동자가 하나만 있다면 그날 한번 기계공학 책 보고서 정말 너무 놀랐는데, 막 용수철을 갖다가, 나는 이제 물리학 백그라운드인데 물리학과에서는 기껏해야 2개 정도나 3개 정도 붙여놓는데 막 15개 막 이렇게 붙여놓고 문제 풀라고 하대요. 내 동생이 기계공학을 해가지고 보고서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학적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럴 텐데,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으면 당연히 문제가 아니죠. 그거를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풀도록 만드는 게 연습 문제. 자, 핵심은 뭐냐면, 쿤의 핵심은 정상과학 시기에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이, 여러분들의 학습 활동뿐 아니라 연구 활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석사 박사 가서 하는 활동도 기본적으로 저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이제 예제가, 그러니까 미안해요, 모범 사례가 예제가 아니라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풀렸다고 하는 고전적 논문이 돼요.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이 고전적 논문이 인문사회계 쪽하고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가령 철학과 같은 경우는 고전적 논문이면 뭐 최소한 50년은 됐어야 되고, 대개는 뭐 1000년 전 것도 읽고 그러는데, 이공계 쪽에서는 고전적 논문이라고 하면 뭐 분야에 따라 엄청 다르지만 6개월 전에 나온 것도 고전적 논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면 고전적 논문이니까. 그럼 그걸 갖다 놓고, 그게 모범 사례예요. 제일 처음에 논문 쓸 때, 연구를 할 때 그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풀었구나. 일단 그걸 아주 꼼꼼하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걸 약간 바꿔서 남들이 안 한 것, 대개는 어떤 거예요? 더 복잡한 거, 더 어려운 거, 그런 문제를 풀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저항을 갖다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전류하고 전압 사이의 관계를 이 물질에서 봤다면 나는 물질을 바꾼 다음에 저항도 바꿔가지고 두 가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연구 계획들을 세워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구 자체도 똑같아요. 그 본성은. 그게 쿤이 얘기하는 바예요. 즉 기존에 잘 풀린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걸 잘 학습한 다음에 그것들을 변용해서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리고 변칙 사례가 나오면 변칙 사례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풀었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왜 뭐 여러분들 그 각자 분야에서 저기 연력학의 난제, 뭐 아니면 수학의 최대 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풀면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가정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틀을 가지고 단지 여태까지 못 푼 거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얘기는 이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진짜 과학 연구에서 정말로 이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약간 독단적인 태도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과학의 핵심을 비판적이라고 보는데, 비판적 정신이라고 보는데 비판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안 풀려? 혹시 문제 잘못 낸 거 아니야? 문제 잘못 설정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에서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한다고 전제했었는데 이 전제를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그 학문 분야에서 기본적인 전제들 자체를 재검토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비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거의 안 일어나요. 일어나긴 해요. 과학혁명이라는 게 그런 거지만 일반적으로 정상과학 시기에 대부분의 과학기술 연구 시기에는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이론 틀,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일단 맞다고 치고 그 패러다임 내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태도가 얼핏 보면은 생각만큼 굉장히 이렇게 그 자유롭고 비판적이고 철저하지 못하고 왠지 좀 보수적이고 완고하고 그 다음에 맹목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만큼 그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줄게요. 저 그림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스즈미야 하루이에서 나오는 변칙 사례 예를 보기. 자, 그래서 정상과학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런 방식으로 영원히 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학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정말 일어났죠. 실제로 그 전까지 사람들이 믿던 우주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우주 체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해야 돼요. 야, 우리가 항상 이건 그냥 전제로 깔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야, 꼭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될까? 왜 꼭 그래야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기존의 틀을 깨는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기존의 틀을 깨는 자유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데 내가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사실은 그런 혁명적 사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도 기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완벽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예를 돌아가면 코페르니쿠스가 캐노니쿠스 인컴패라빌리스 아스트로노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토마스 쿤이 연구한 주제이기도 한데 코페르니쿠스가 왜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했는가?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코페르니쿠스가 기존 천문학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의 장점,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서 어떤 판단이 가능했냐면 이 천문학 책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도저히 더 이상 많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꿔야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덧붙여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새로운 생각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판단, 기존 패러다임은 한계에 다다랐다. 잠재력은 이제 고갈됐다 하는 판단과 동시에 새로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새로운 생각만 한다고 과학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그 판단 왜 못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를 풀다가 한참 풀면 안 풀리면 아까 얘기한 변칙 사례가 나오면 그냥 그런 판단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보여줄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토마스 쿤은 과학에서 필요한 상상력이나 사고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능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얻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토마스 쿤이 상상력, 창의성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발산적 사고라는 것과 수렴적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 발산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처럼 자신에게 익숙한 어떤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는 거, 이게 필요하죠, 당연히. 혁명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수렴적 사고는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모범 사례를 잘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어떻게든 그 모범 사례의 중요한 원리들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연구 방식이 둘 다 필요한데, 쿤이 보기에 이걸 본질적 긴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사고는 당연히 내재적으로 서로 대립적이죠. 여러분, 발산적이면서 동시에 수렴적이다. 말은 좋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막 마구 기존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마구 생각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든 기존 것에서 풀어보라는 거야? 그렇게 사실은 좀 애매해 보이는데, 난처하고. 그런데 쿤이 보기에 이 둘 능력을 둘 사이에 그래서 본질적 긴장이 존재하는데, essential tension이라고 해요. 본질적 긴장이 존재하는데 그 본질적 긴장을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잘 결합해서 양쪽 사고의 특장점들을 잘 살렸을 때, 그랬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과학연구, 창의적인 과학연구가 가능하다 하는 게 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주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천왕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천왕성이에요. 여러분 토성으로 혹시 오해했으면 천왕성도 고리가 있어요. 토성만이 아니라 천왕성도 아주 예쁜 고리가 있는데 토성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아주 단정한 고리예요. 이 천왕성 궤도가 뉴턴 역학의 예측과 어긋난다는 사실이 19세기쯤 되면 굉장히 잘 알려졌어요. 그 전에도 천왕성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야, 이게 좀 이상하다, 궤도가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었지만 19세기가 되면 만환경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건 거의 틀림없다라는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널리 받아들여졌어요. 천왕성 궤도가 어떻게 안 맞냐면 이게 약간 뒤쪽으로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뒤로 그냥 만류력 때문에 태양하고 천왕성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텐데, 이 천왕성 궤도가 뉴턴 역학 예측보다 좀 뒤쪽으로 끌려 나가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 때문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여기에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왕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원래 천왕성이 돌아야 되는 궤도라고 치면 뉴턴 역학 예측, 천왕성 실제 궤도는 내가 엄청나게 과장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끌리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수렴적 사고를 활용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그거 얘기가 실제 일이니까 실제 발산적 사고 먼저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거는 누가 봐도 그러면 봐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예측치와 이론적 예측치와 실제 관측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면 그걸 뭐라고 하죠? 실험, 관찰이나 아니면 실험에 의해서 이론이 반증됐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론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론이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일반적으로 그게 경험적 과학 방법론의 핵심이죠. 경험을 중시하는, 실험해보고 관찰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뉴턴 역학이 틀렸구나. 뉴턴 역학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뉴턴 역학 말고 저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근데 실제로 저 이론을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일부 천문학자들이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처지는 거잖아요. 처지는 거니까 태양으로부터 천왕성
천왕성을 끌어당기는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류력보다. 그러니까 만류력은 힘이 뭐에 반비례하죠? R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데 그 두 천체 사이의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가 2.000146, 네,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하여튼 요 정도 대충 오도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수식을 적당히 잘 바꾸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밑이 커지니까, 그렇죠? R의 제곱보다는 R의 2.00146 이렇게 약간 크겠죠.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면 힘이 약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저 궤도를 정확히 상쇄할 수 있도록 저 밑에 계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배 중에서 이 수업을 들었던 앞에 선배 중에서 똑똑한 친구가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 선생님 그러면 천왕성 궤도는 맞추지만 앞에 궤도들은 또 틀릴 거 아니에요. 예를 수성이나 금성 이런 것들. 그건 되게 똑똑한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차이가 워낙 작아서 실제로 천왕성처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R이 무지하게 큰 데서는 저는 약간의 차이를 보정해 줄 수 있지만, 수성이나 금성 이렇게 가까운데 태양 근처에 있는 행성에는 R의 제곱이나 저거나 똑같은 결과를 내줘요. 참고로 여러분 뭐 여기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과학관에 가지고 태양계의 모형을 본 친구들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과학관에 가면 태양계 모형이 어떻게 돼 있죠? 가운데 이제 멋있는 태양이 쫙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열져 있잖아요. 그거 사실과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위 모형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척도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런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천문학에서, 그러니까 태양계를 다룰 때 1AU라고 그래가지고 기본 단위로 삼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여기에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이쯤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태양 있고 지구 사이에 수성, 금성 있고 뭐 화성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요 근처에 쫙 몰려 있겠죠. 그 다음 행성이 뭐죠? 여기 몰려 있는 요 4개 빼놓고 그 다음 행성이 목성이죠. 목성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축적을 갖다 여기 태양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는 그런 단위로 하면은 목성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한 왕십리쯤 있어요. 왕십리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예요. 그 사이는 뭐가 있냐? 뭐 소행성들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공간. 그러면 토성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토성은 대충 한 식천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왕성은요? 내가 지금 정확히 머릿속으로 정확히 계산은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서울을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수원이나 대전쯤 되려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도 천왕성 궤도를 맞출 수 있어도 앞부분 요 근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태양계가 굉장히 반직관적으로 생겼어요. 여러분 과학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아니라요. 텅텅 비어 있어요. 중간에. 대부분의 우주는 비어 있어요. 이 사실도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천왕성 궤도를 그래서 저렇게 설명을 하면은 저건 누가 봐도 좋은 설명이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과학관에 입각하면 왜? 천왕성 궤도가 안 맞았어요. 예측치와. 그래서 이론을 바꿨어.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어. 천왕성 궤도도 맞추고 앞에 것도 다 맞췄어. 그럼 너 훌륭한 이론이잖아. 자, 재밌는 점은 당시의 천문학자들이 그 이론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제안하는 아주 극소수 사람들 빼놓고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수렴적 사고를 택했어요. 어떤 뭐였냐면, 자, 여기서 원래 이론적 예측치가 여기인데 여기로 간다는 말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이 천왕성 바깥에 새로운 행성이 하나 존재해서, 그래서 얘가 얘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얘가 얘의 인력만을 받을 때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태양만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다른 행성도 이쪽으로 끌어당기니까 그 힘의 균형 때문에 대충 여기까지만 끌어당겨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역시 똑같이 역으로 계산해서, 굉장히 계산 복잡해요. 역으로 계산해서 이 궤도 차를 정확히 상쇄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행성의 질량과 궤도를 역계산할 수 있어요. 일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비슷하게. 무시무시하게 힘든 계산이죠. 나 같으면 절대로 안 할 텐데 어쨌든 부지런한 당시 천문학자 둘이 저 계산을 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영국의 아담스라는 천문학자랑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르브리에라는 천문학자가 독립적으로 저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야, 태양계 바깥에, 미안해요. 천왕성 바깥 궤도에 새로운 행성이 하나 있다. 그러면 설명이 된다. 천왕성 궤도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첫째, 천왕성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 때문에만 새로운 행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왕성 궤도의 설명을 제외하고서 새로운 행성이 천왕성 바깥에 있다고 생각할 만한 어떠한 이론적 경험적 이유가 없었어요. 당시 천문학적 상황에서. 좀 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천왕성에서 행성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물론 지금은 그 이론은 폐기됐지만,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저 행성의 지정은 저런 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순전히 100%. 명왕성은 좀 애매해요. 근데 저건 해왕성인데 저 해왕성의 경우에는 정말로 순전히 천왕성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100%.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존재자를 순전히 기존 이론을 구하기 위해서, 기존 이론이 안 틀렸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저런 방식으로 과학적 존재자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 꽤 흔하게 일어나요. 생각 외로. 그러니까 경험적 증거가 없어도. 그리고 오히려 그 나중에 야, 이거 있어야 되니까, 해왕성이 있어야 되니까 해왕성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요구하게 되죠. 실험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론이 그런 방식으로 이론의 정합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형적인 수렴적 사고죠. 기존 이론들 내에서 천왕성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 역학 내에서 천왕성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행성을 하나 요구하고 그 행성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해왕성 있죠.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뭐 이렇게 신기해요 그러지만, 자, 내 말을 잘 들어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르브리에가, 아담스 연구는 잘 안 알려졌고, 르브리에가 1846년에 몇 달에 걸쳐서 천왕성 바깥에 어떤 한 행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계산해서 그 근처 찾아봐라 라고 천문학자들한테 요구했어요. 그 몇 달 사이에 만원경의 성능이 갑자기 수십 배 좋아졌을 리는 없죠. 그렇죠? 모든 측정 장비는 그대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19세기쯤 되면 하늘의 그 하늘 전체 지역을 샅샅이 안 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를 수백 번, 수천 번 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해왕성이 발견된 그 지점, 하늘의 그 지점, 해왕성의 궤도에 해당되는 그 영역도 르브리에의 예측 이전에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관측 천문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봤던 영역일 거란 말이야. 근데 진짜 이상하죠, 그러면? 아니, 왜 르브리에가 그런 예측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해왕성을 못 보다가 르브리에가 야, 해왕성 거기 있으니까 찾아봐. 그러니까 갑자기 보여요? 이건 마술이에요? 혹시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상황이 마술처럼 보이지만 과학에서 종종 일어나요. 제법 종종 일어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는 사람? 김홍 교수님이 똑똑한 답변을 한 친구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점수에 반영하실 거예요. 없어요? 혹시? 여기 이제 설명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설명을 약간 애매하게 해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성을 보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대. 보면 되잖아요. 그냥 만원경으로. 보면 보이는 거 아닌가? 원래 과학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막 말로 따질 거 없이 그냥 실험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딱 실험해보면 다 나온다고. 왜 그전에 못 보다가 갑자기 봤어요? 자, 생각만큼 이런 일들이 간단하지가 않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보는 게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각을 가끔 보기도 하죠.
머리가 아프거나 막 그러면 막 겹쳐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잘못 보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쉽게 규정이 되죠. 뭐 옆에 사람들이 야야 너 잘못 봤어 그런 거 없어 라든가 아 그 친구는 그 A가 아니잖아 B잖아 왜 그렇게 봤어 이런 식으로 쉽게 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과학에서 종종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그게 내가 본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만안경을 처음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만안경을 지상계의 사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의 사물들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크게 잘 보인다는 걸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하늘에 대한 관찰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만안경을 가지고 야 저기 멀리 배가 오는데 저 배에서 빨간 깃발이 꽂혀져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냥은 안 보이는데 그래? 좀 기다려보자. 한 30분 있다가 배가 오는데 실제로 빨간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안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만안경을 들어가지고 달을 봤어요. 야 달에 분화구가 있네? 뻥뻥 뚫려 있네? 어떻게 확인하죠? 갈릴레오 시대. 우리가 달 가게 된 게 언제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까요? 달을 봤는데 달에 분화구가 있다. 그러니까 분화구 진짜 있다. 이렇게 정당화하겠죠. 그 정당화 불가능하지 않아요? 야 만안경의 원리상 만약에 지상계의 물체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어차피 세상 물질은 다 똑같은 건데 하늘로 올려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똑같은 원리적으로 프린스플이 똑같기 때문에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저기에 있는 물체도 제대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렇게 원리적으로 설명하겠죠. 중요한 거는 갈릴레오 시대에는 만안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몰랐어요. 갈릴레오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게 보이는지. 그런 식이에요. 연구가. 자, 다시거로 돌아와서 좀 거기에 대해서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이거로 돌아와서 그럼 왜 못 보다가 봤냐면 비슷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전에도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무언가 시그널을 신호들을 받겠죠. 근데 그전까지는 거기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시그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과학에서 의미가 나오면 좀 이상해 보이죠? 아니에요. 과학에서 미닝풀한 데이터와 미닝리스한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좀 더 익숙한 용어로 얘기하면 노이즈냐 아니면 시그널이냐 진짜 리얼 시그널이냐 노이즈를 리얼 시그널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시그널을 보고 싶은데 어떤 특정한 시그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장을 변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시그널을 보고 싶은데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실험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관측하는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이즈가 잡음들이 배경 잡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건 이 피크 요거야 라고 나머지들을 무시해야지만 그런 시그널들이 보여요. 그것들이 데이터, 미닝풀한 데이터 그것들이 현상이고 피노메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연구자로 정말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연구하려는 주제에서 어떻게 리얼 시그널들을 노이즈로부터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과학의 역사를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노이즈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리얼 시그널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돼요. 거꾸로도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리얼 시그널이라고 생각했던 걸 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시그널이 아니네 이거 노이즈네 하고 이렇게 배경 잡음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어떤 이론이나 통찰의 가이드를 받지 않고서 순수하게 그냥 들여다봐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냥 들여다봐서 이거는 진짜 신호고 이거는 잡음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과학연구, 첨단 연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늘을 봤겠죠 당연히 그전 천문학자들도. 근데 뭔가 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갈릴레오가 1612년에 벌써 한 200년도 전이죠. 이 얘기가 있었던 시기에 해왕성을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갈릴레오가 그렇게 일찍 해왕성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 무시하고 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첫째 갈릴레오는 이걸 행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왕성이 무지 천천히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북박이별 같아요. 항성 같아요. 그래서 항성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갈릴레오 시대 때 말한 게 워낙 불완전해서요. 갈릴레오가 저거는 옳게 봤지만 틀리게 본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되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달 그림을 만환경으로 자기가 본 달 그림을 여러 그렸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없는 분화구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만환경이 왜곡이 심했거든요. 렌즈의 왜곡이나 이런 게 심해가지고 갈릴레오가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잘못 본 것도 많고 뭐 제대로 본 것도 있는데 그 제대로 본 것조차도 행성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서 성견 지명이 있어서 저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시그널이 이거를 사람에 따라서는 노이즈로 볼 수도 있고 시그널로 볼 수도 있고 갈릴레오처럼 시그널로 본 사람도 그거를 행성 시그널로 본 게 아니라 항성 시그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 보면 보이는 거 가지고는 과학을 못 해요. 그런 건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하는 일이죠. 실제 과학은 훨씬 어려워요.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대로 잘 보는 것을 연습하는 게 연구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구자가 됐다는 건 모름이 아니면 내가 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되는지를 내가 체득했을 때 이제 나는 좀 볼 줄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연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게 참 해왕성이에요. 예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했던 노이즈와 리얼 시그널의 차이점뿐 아니라 앞서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달리 생산적인 과학 연구. 왜냐하면 해왕성은 진짜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저우드 그 근처로 뛰어보내고 뭔가 이제는 가가지고 뭔가 상호작용도 하고 인터랙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는 행성인데 그 행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떻게 알게 됐죠?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 독단적이고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론을 지키려고 하고 이론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얼핏 보면 이렇게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되게 고집세고 뭐 좀 자유롭게 좀 틀을 깨는 사고를 하지 못하러 저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사실은 약간의 편견이에요. 실제로 과학 연구의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든 기존의 이론들을 잘 변형해서 그것들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해왕성의 발견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 성공적인 연구들이. 그래야지 이게 축적이 되죠. 뉴턴 역학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가 잘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수렴적 사고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이게 이제 수성을 직접 찍은 건 없고요. 가감 다 녹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최근에 찍은 게 있는데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수성이 실제 이제 어떤 모습일까?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완전히 거의 터지는 것처럼 떠오르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수성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저 천왕성의 궤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문제는 물론 이전에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일점 이동이라는 현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일점은 수성이 태양 근처에 제일 가깝게 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성이 있다면 내가 엄청나게 과장해서 그릴게요. 수성 궤도가 완벽한 타원이나 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성이 태양에 제일 가깝게 가는 지점이 해마다 달라요. 이렇게 돈다고 쳐봐요. 엄청 과장해서 그리는데 이때는 여기가 제일 가깝죠. 이때는 뭐 여기가 제일 가깝고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심하게 그렸다. 저렇게 막 확 이동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약간씩 이동해요. 수성이 태양에 제일 가깝게 가는 그 지점 근일점이 아주 작게 이동을 하는데 그럼 저 이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데 르브리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르브리에는 천왕성의 궤도를 설명하고 해왕성을 발견한 공로로 물론 그 해왕성 발견 자체는 프랑스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봤어요. 근데 르브리에가 예측했으니까 그 해왕성을 발견한 그 천문학자하고 같이 다 레종도네르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훈장이죠.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프랑스가 자랑하는 과학자, 뭐 국가과학자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뭘 도전했냐면 이 문제도 풀려고 도전을 했어요. 야, 수성 그림점이 저렇게 막 이상하게 이동한다는 건 비슷하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뭔가 태양과 수성의 보편 중력을 교란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 수렴적 상상력을 또 활용하면 돼요. 그것들을 교란시키는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얘를 갖다 좀 흔들기 때문 아닐까.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걔가 좀 애매하게.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저 수성 안쪽에다가 새로운 행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벌칸이라는 행성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 수성 근일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똑같이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벌칸의 질량과 궤도를 계산했어요. 해결했죠. 그러니까 천왕성 궤도를 해결하는 방식과 정확히 수학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수성의 근일점 문제도 해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수렴적 사고뿐 아니라 과학 연구에서 얼마나 유비가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연구자들이 아까 내가 예를 들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A라는 물질에서 뭐 그 전압과 전류 관계를 봤다면 또 다른 논문을 금방 떠오를 수 있는 건 뭐죠? 전압과 전류 관계를 B라는 물질에서 보면 돼요. C라는 물질에서 보거나, 아니면 A라는 물질을 고정시키고 전압하고 전류 관계를 그냥 보지 않고 약간 변형해서 그래서 압력을 준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 관계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널러지를 하고 약간씩 변형시켜가면서 연구들을 확장시키죠. 경험적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정확히 그 과정이 사용된 거죠. 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발표가 나간 다음에 이 사실을 내가 이제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한테 얘기하면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역사는 그래요. 벌칸을 발견했다는 그 보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뭐 고등학교 참고서에도 나오니까, 교과서 나오니까, 우리 수성 안쪽에 행성이 하나 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기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왜냐면 그 근처는 워낙 그 태양의 흑점 활동이라든가 코로나 뭐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관측 장비로도 정확하게 완벽한 맵을 그리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경험적 데이터로 볼 때 벌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없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없는 거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없다고 가정하죠.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벌컨이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정확히 그거에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이즈인데, 우리는 지금 노이즈라는 걸 알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태양 근처는 노이즈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노이즈인데 우리는 그걸 미닝풀하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예요? 아니, 국가과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왕성 궤도를 해결할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가 있대는데, 벌칸이 있대는데, 물론 그 경우에도 찾아봤더니 시그널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아무리,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막 권위에만 의존하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근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는 거의 항상 있어요. 시그널들이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 같은 노이즈라고 무시할 거를 르브리에가 거기 벌컨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잘 해석하면 벌컨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잘 해석하면이니까 당연히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벌컨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주로 그런 해석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프랑스하고 국가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영국 천문학자들이나 독일 천문학자들이 주로 그런 해석을 내놨어요. 프랑스 천문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건 벌컨이 있다. 독일 천문학자들하고 천문학자 중에서는 일부가 아무리 봐도 그거는 노이즈다, 이건 잘못 본 거다, 그런 주장을.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체적인 견해는,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건 해결이 됐다. 르브리에가 또 한 건 했다. 우리 위대한 과학자가 역시 수성의 근일점 문제도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르브리에예요. 르브리에 초상화인데, 르브리에는 행복하게 그렇게 믿고 죽었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죽었어요.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항상 이렇게 자기가 뭔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훈장도 받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벌컨을 발견한 사람도 훈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 이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핵심만 얘기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성의 근일점은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돼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많은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면 정확히는 그 르브리에가 죽을 때까지는 벌컨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우세했어요. 근데 점점 벌컨을 발견 못했다는 견해가 점점 많아지고 야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점점 회의론이 득세를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르브리에가 1877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20세기 초가 되면 야 벌컨은 가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중요한 건 르브리에는 뉴턴 역학으로 어떻게든지 벌컨을 설명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을 대체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한 이론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뉴턴 역학의 틀을 벗어난 이론이라는 거죠. 시간이나 공간 개념들을 바꾸고 실제로 매트릭 텐서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뉴턴 역학에서 수렴적 사고로 적당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이론 틀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수성의 근일점 이동은 수렴적 사고로 풀 게 아니라 사실은 발산적 사고로 풀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린 신이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서로 이렇게 상호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과학자들도 신은 아니에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이게 천왕성의 궤도처럼 수렴적 사고를 잘 활용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수성의 근일점처럼 발산적 사고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요. 르브리에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어요. 정말 굉장히 뛰어난 천문학자였는데 르브리에조차도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어요. 난 르브리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르브리에는 사실은 굉장히 일관되게 훌륭한 과학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르브리에는 어떻게든 이걸 수렴적 사고로 풀어보려다가 자기는 둘 다 성공했다고 믿고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번만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론과 경험적 사실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혹은 일치가 있을 때 이론을 거부하자, 뭐 이론을 채택하자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인 알고리즘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들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될 내용인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돼요. 과학자들은 판단할 것 같지 않죠? 과학자들은 그냥 계산하거나 실험하거나 그 결과에 승복하거나 뭐 고집을 피우거나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은 실험 결과를 놓고서도 아까 내가 1차적으로 뭘 판단해야 되죠? 이게 리얼 시그널인가 노이즈인가. 물론 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체득해야 돼요. 자신의 몸에.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할 텐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 이론과 실험 사이에 어떤 불일치나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이게 천왕성 궤도 같은 문제인가? 아니면 수성 근일점 같은 문제인가? 내가 기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약간 좀 틀을 바꿔가지고 좀 새로운 틀을 짜야 되는 문제인가? 그거 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내 탓인지 아니면 수성의 근일점처럼 이론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인지를 미리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미리 알 정도, 즉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죠? 코페르니쿠스가 정확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캐노니쿠스 인컴패라빌리스 아스트로노무스였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는 기존 이론을 당대 유럽 통틀어서 기존 이론을 코페르니쿠스만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정도예요. 그 당대 천문학자들 평가예요.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주전원이라든가 이심 쓰는 데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의 테크닉을 보고서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까? 기가 막히다. 프톨레마이오스 이후로 거의 두 번째 가는 사람이다. 거의 동등하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자신감 있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 장난이란 말은 좀 심하고 내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내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거는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가 즉 수성의 근일점 문제다. 물론 코페르니쿠스가 그런 걸 알 리는 없지만 비유를 하자면 수성의 근일점과 같은 문제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체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오해를 하지 마세요. 모든 혁명적 변화나 모든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처럼 정말 완전 대가가 그 분야 전체를 통틀어서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건 필요하냐면 기존 이론의 문제점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필수적이에요. 그거는 모든 혁신적 연구나 과학 혁명적 연구를 이끌었던 과학자들이나 공학자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분야 전체를 갖다가 다 아는 다각다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진정한 혁신이나 진정한 혁명을 이루려면 자기가 풀려는 문제와 관련된 당시 이론의 핵심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 이거는 누구보다도 클리어하게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야 기존의 사람들이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다르게 풀어볼 거야. 막 이렇게 뭐 상상력을 발휘하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는 불행히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유롭게 상상하는 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유롭게 상상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본질적 긴장이 쿤이 얘기했던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그것이 가지는 혁명적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비혁명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히 얘기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그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가 흔히 이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기존의 체계에서 그렇게 많이 변화한 건 아니에요. 물론 핵심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위치를 바꾼 것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죠.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게 약간 어려운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흔히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나도 이제 학부 다닐 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흔히 이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마치 뉴턴 역학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과서나 아니면 상식적 설명들에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비역사적인 설명이죠.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다음에 100년 이상 있어야지 뉴턴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뉴턴 역학을 사용해서 설명하거나 이해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아요. 그렇죠? 돌아요. 왜 돌죠? 만류인력 법칙에 따라서 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100년도 더 있다가 등장한 개념인데 150년 이상. 왜 돌죠? 천구에 얹혀서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왜 도냐면 지구가 천구 위에 있고 천구가 돌기 때문에 돌아요. 그러니까 기존 천문학과 정확히 똑같아요. 그거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론하고 우리 수업 들은 친구들만이라도 이걸 정확히 기억해 주길 바라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천동설, 지동설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 뭐 교과서에도 등장하는데 내가 과학 교과서는 그걸 바꾸고 싶어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거는 팩추얼하게 사실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왜? 코페르니쿠스 이론조차도 천동설이에요. 왜? 지구가 왜 돌겠어? 천구에 얹혀서 도니까 천동설이에요. 천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는 안 돌아요. 천구가 돌지. 지동설이 될 수가 없어요. 지구가 왜 돌겠어? 지구는 돌 수가 없거든요. 지구는 4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는 거는 원운동은 제5원소인 에테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돌 수가 없고 지구가 천구 위에 얹혀 있고 천구가 제5원소 에테르이기 때문에 에테르는 완벽한 원소라서 도는 거예요. 원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론도 천동설이에요.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핵심은 태양 중심설이라고 해야 돼요. 영어는 그렇거든요. 헬리오센트릭, 지오센트릭.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지오센트릭 뷰에서 헬리오센트릭 뷰로 바꾼 거예요. 즉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 바꾼 거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역시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태양계 이론이 아니에요.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우주 이론이에요. 즉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어디 있죠? 우리가 알기로? 자연대생 있으면 대답해봐요. 물리학과나. 우주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이론에 따르면? 틀릴 걸 너무 겁내하네. 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누가 틀리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어떤 중심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관에 따르면. 그러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은하계 어디쯤에 태양계가 있는지 혹시 알아요?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은하계를 이제 옆에서 그리면 이렇게 가운데 좀 몰려 있고 뚱뚱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태양계가 어디쯤 있다고 되게 그래요. 뭐 사실 어디쯤 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뒤집으면 방향이 바뀌지만 여기쯤 있다고 되게 많이 그리죠. 그러니까 어디 구석탱이에 있어요. 은하계. 그럼 세상에는 은하계만 있나요? 뭐 안드로메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어요. 우주에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한 장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것도 코페르니쿠스 이론과 완전히 다른 얘기. 코페르니쿠스 이론에서 적어도 지구는 지구 중심을 회전하는데 우주 중심을 회전하는데 우주 중심도 없고요. 그냥 저런 거예요. 근데 저런 생각들을 코페르니쿠스한테 입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몽사상가들이 코페르니쿠스가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에 있지 않고 겸허하게 우주의 어딘가 이렇게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사실과 어긋나는 얘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철저하게 우주 중심을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러면 내가 그걸 갖다 코페르니쿠스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거 대단해. 그거 뭐야? 우주 이론도 그냥 놔두고 천구도 그냥 있고 한일이라고는 그냥 지구와 태양 위치 바꿨네? 지금 보면 너무 우스워 보이죠?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바꾼 거 아니야. 그 당시로선 그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맨날 나한테도 가끔 책에 날라오고 하는데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연구운동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긋나게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압도적인 경험적 증거나 이론적 증거에 이렇게 볼 때 틀린 얘기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코페르니쿠스가. 그러니까 마치 야 에너지가 보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교육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지구와 태양 위치를 바꾼 거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예요. 이걸 알려면 그 당시 자연철학이나 그 당시 천문학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에너지가 보존 안 돼 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해줄게요. 자,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줄게요. 뭐 얘기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답만 줄게요. 왜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이 교회의 최고위층에 있었고 교회 인사들이 자기한테 출판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천문학자들이 다 그 명성들을 알고 있어서 저 사람 책 언제 내나 그랬는데도 끝끝내 그 책을 출판을 안 하고 겨우 죽을 때 우리가 현재 가진 기록에 의하면 죽어가는 병상에서 마지막 교정서를 받아봤다고 해요. 자기 책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코페르니쿠스 스스로가 망설였기 때문이야. 왜 망설였을까? 왜냐하면 동료 천문학자들의 비웃음을 받을까 봐 굉장히 걱정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이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거든요. 어떤 결함? 물론 코페르니쿠스도 성서와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기에 태양이 정지하라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당시에 당연히 종교적으로 기울인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했고 신경이 쓰이죠 당연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었고 코페르니쿠스가 제일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지구와 태양 위치를 바꾸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불합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구와 태양 위치를 바꾸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유용한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가톨릭 교회든 신교든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활용했어요. 뭐에? 달력 만드는데.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면 기존 달력보다 훨씬 더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용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뭐 종교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계산 도구로서만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생각할 때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행성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도구로서 컴퓨터 알고리즘 비슷하게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정확하니까 더. 그런데 뭐를 반대했냐면 정말로 진짜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지해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엄청난 속도로 KTX의 수백 배 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을 하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있건 없건. 그 속도 한번 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관성의 법칙. 좋아요. 뭐 얘기할 건 많지만 관성의 법칙은 언제 나오죠? 150년, 최소한 150년 있다가 나와요. 갈릴레오 때도 처음 아이디어가 좀 나오지만 그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출판을 망설였던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돈다면 예를 들어서 왜 내가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이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지표면에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지 안 날려가고 우주공간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없고 대부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러니까 그 지구하고 태양 위치를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많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엄청난 자연계의 대부분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출판을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계산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많이 사용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진리를 수호한 거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 케플러, 갈릴레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통찰력을 가지고 야 그렇게 불합리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진리다. 우리가 새로운 동력학 이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뭐냐면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후세대 과학자들 케플러나 갈릴레오들로 하여금 진정한 혁명을 계속해서 결국은 뉴턴에 이르러서 혁명이 완수되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하는데도 못 느끼는 거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그런 세계로 만들어낸 시초를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혁명을 시작한 사람이었지 혁명을 완수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코페르니쿠스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과학 연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적인 과학사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왠지 무지한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죠. 그냥 통상적인 연구를 하는데 누가 혁신적인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가 나와서 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군요 그럼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절하고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이루어지고 또 바뀌고 이런 거 같죠. 그거는 신화예요. 신화. 실제로는 많은 과학자들의 조금 연구들이 다 집합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코페르니쿠스 정도 되는 굉장히 뛰어난 역량 과학자가 그 기존 연구를 집대성해서 그래서 야 넘어가야겠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것도 완전히 넘어갈 수는 없고요. 코페르니쿠스조차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거 그냥 지구하고 태양 위치 싹 바꾸는 거 정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훌륭한 학자들이 계속 그걸 메꿔가지고 한참 지나서야 그 혁명이 완수돼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신화를 믿어요? 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코페르니쿠스, 뉴턴 보고 그 둘을 동일시하고 그러니까 과학 연구는 코페르니쿠스나 뉴턴 같은 천재적인 과학자가 짠 하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돼요.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우리는 코페르니쿠스를 이행기적 인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의 이행기적 인물이냐면 수렴적 상상력과 발산적 상상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신은 아니니까 그거를 단순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상력을 결합함으로써 푼식으로 얘기하면 본질적 긴장을 잘 활용함으로써 정말 이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건 이거구나 하고 핵심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다른 후배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만 그 이행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분명히 혁명적이었지만 그 혁명성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화적인 방식으로 혁명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방식, 즉 수렴적 상상력과 발산적 상상력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혁명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추석 잘 보내시고 온라인으로 내려받기 잘해서 보세요. 올라가 있어요, 이미 자료는. 네, 수고했습니다.